이제 일부의 4장에 해당하는 콜버그의 정의공동체로서의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교육은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도덕 교과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긴 하지만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죠. 또 도덕은 착한 마음씨와 같은 그런 정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천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인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교육은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하버드 대학에 있었어요. 콜버그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삐아제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학습 심리학이죠. 그래서 삐아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피아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거의 정말 아동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태어나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발달 단계가 있다고 봤죠. 피아제는 프랑스 교육학자. 그래서 이런 그 정의가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학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학자가 있다면 듀이, 프랑스의 피아제, 그리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유니온의 비고츠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버그가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을 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도덕 발달도 뭔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6단계로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설정한 것이 맞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도덕이라고 하고 중학교도 도덕이고 고등학교는 윤리죠. 이렇게 도덕에서 윤리로 가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윤리교육, 도덕교육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콜버그이기 때문에 콜버그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환호와 또 비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계적인 학자로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 판단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나? 또 그 콜버그는 도덕이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내용이고, 형식은 왜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식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마음씨를 갖는 것은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또 개인을 연구했어요, 주로. 그래서 나중에 공동체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죠. 나중에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왔죠. 또 공동체를 안 봤으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의 도덕 교육도 잘 못 봤죠. 그래서 콜버그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이제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다. 이게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도덕성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버그가 좀 나이 먹어서 이거 직접 학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는 제가 알기로 하버드 대학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클러스터 스쿨 또 대안학교 이게 일종의 공립 대안학교이고 스쿨 위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교에 조그만 그 별도의 그런 학교를 운영해요. 뭔가 실험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공립에서 그러면서 그 보다 도덕 교육에 직접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실험하다가 이번 그 장에서는 이제 그 이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민주주의와의 관련성,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율성이 있어야만 도덕성이 발달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딜레마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가장 그 유명한 딜레마 토론이 하인츠 딜레마가 있죠. 하인츠 딜레마는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거의 다 알죠. 이제 부인이 그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신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이제 팔리고 있었는데 폭리를 취한 거죠. 한 약사가. 그래서 가서 좀 사정사정했는데 그 약을 팔질 않으니까 몰래 이제 약국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거죠. 절도를 해서 자기 부인을 살렸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딜레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죄라고 하면 도덕성이 높고 무죄라고 하면 도덕성이 낮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무죄라고 생각하냐, 왜 유죄라고 생각하냐, 그런 추론 능력, 논리적인 능력이 도덕성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는 못해도 인성이 좋아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콜버그가 봤을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도덕성이 높은 거예요. 그 이제 오해 여지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수학, 화학, 물리 점수가 높다고 도덕이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고력이 높아야만 윤리적으로 높은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삶이 덕이 있는 삶인가, 도덕적인 삶인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불균형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 인지적인 불균형을 주면 그 학생들이 뭔가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스키마는 피아제 용어죠. 네, 기존의 인지 구조에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평형.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노력해요. 뇌에서 많은 그 이제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또 평형에 도달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아제의 생각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약국에서 약을 훔치면 당연히 어떤가요? 절도죠. 그럼 범죄고 부도덕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지적인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도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도덕의 수준을 높여줄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은 1970년대 물론 이제 콜버그는 그 이전부터 활동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반 베트남 전쟁이나 또 정치 부패인 워터게이트라든지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권위가 추락하는 거나
추락하는구나. 아마 콜버그가 요즘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하고 뭐 이런 걸 봤으면 아마 뭐 더 뭐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미국이 잘 살 때죠. 뭐 부가가치가 엄청 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나 돈, 나의 행복에만 매달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 도덕교육이 중요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제자 중에 블라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실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심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콜버그한테 배우려고 갔겠죠. 어, 그런데 삐아제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문제에 노출되면 그 추론에 이끌리면서 다음 단계로 도덕 판단이 발전할 수 있다. 플러스 1, 한 단계 위라는 거죠. 뭐 비고츠키 같은 경우도 비계 설정에서 지금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 수준까지의 그 거리 플러스 1이죠. 어떻게 보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효과 있네?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가 이펙트를 붙여요. 그래서 보통 블라트 이펙트다. 실험을 했더니 64% 정도 상향이다. 그러니까 꽤 많이 상향이 된 거죠. 콜버그가 보통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교수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받아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학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논문을 쓰게 하고, 또 대학에 취직시켜 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론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트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제 많은 그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인지적으로는 도덕 발달 단계가 상승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물론 이제 그 6가지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요, 정교하게.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이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나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단계냐. 이게 문화와 다르게. 또 도덕적으로는 잘 판단하는데 보지 않을 때 행위하지 않는다. 불일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지역,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 이제 또 가서 이제 강의하고 또 뭐 실험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교장이 왜 그 과학 소설과 같은 딜레마 토론, 그러니까 그 가상 딜레마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난파됐는데 그 구명 보트에 3명밖에 탈 수 없다면 뭐 선장하고 노인하고 소년하고 선원 중에 뭐 누가 죽어, 뭐 이제 선원 중에서 기술자 중에 누가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딜레마 토론은 상당히 현실과 관련이 없죠. 실제적인 삶에서 도덕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을 콜버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적 오류다.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경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키부츠. 사실 이 많은 윤리학자들이 키부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월처라고
WALZER, 월처라고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도 이 키부츠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죠. 근데 아예 여기 가서 연구해봐야 되겠다. 키부츠 공동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뭔가 사회주의적이에요. 이 키부츠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청소노동자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도 다 공동체 청소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독교적이죠. 기독교적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독교적이 뭐 청교도적일 수도 있고 뭐 초대교회라고 해서 이제 억압받을 때 뭐 그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기독교적인 거예요. 다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소유, 사회주의자인 거죠. 사회주의예요, 이 키부츠가. 그래서 그 이제 공동농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규율위원회, 각종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왜 있을까요? 자문위원회 무슨 이게 이제 평등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면서 야 이게 교육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민주주의, 도덕이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특히 규율을 직접 만들어요. 이게 직접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지켜야지. 뭐 상당히 이상주의적이고 동시에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와 정치 사상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사회운동했던 소위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면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통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상당히 그 뭐랄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콜버그가. 왜냐? 이 교도소 가서 연구합니다. 교도소는 진짜 도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뭐 1년 뭐 몇 개월짜리 수감자도 있지만 무기징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죄수들과 이제 실험하고 3, 4단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준법 정신까지 4단계면은 낫지 않다고 그랬어요. 6단계까지인데 4단계면 낫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수들에게 이 키부츠처럼 직접 그러니까 규율을 좀 같이 만들고 또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감옥 이름이 니안틱 감옥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감옥 가서 도덕 그 교육을 했으니 상당히 사회 참여적인 학자로서 정말 뭐랄까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5년 후죠. 69년에 이제 여기 지금 요 감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 그 키부츠 간 이후에 정의공동체로서 학교를 합니다. 이게 아직 자 그러면 학교가 정의공동체로서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정성, 평등성, 자율성, 소속감, 연대의식, 규칙에 대한 존중, 특히 이런 건 4단계 규칙에 대한 존중은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인데 사실 이 민주주의 공동체가 도덕이라고 본 거예요. 윤리라고. 재미있죠. 아주 흥미있죠. 그런 면에서. 또 잠재적 교육 과정, 보통 잠재적 교육 과정은 부정적인데 대체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이제 긍정적으로 콜버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이제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듀이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 교육이죠. 네, 사회와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 실현이 좋은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드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I와 me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드가 1930년대에, 듀이와 약간 같은 시대이기도 하고, 아주 활동적으로, 이제 그때 아주 활동적이었던 사회학자인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날 사회학자도 다 미드에서 크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I와 me.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공동체에서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콜버그가 재미있게도 롤즈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롤즈의 사회계약론. 그래서 5단계가 롤즈와 관련돼요. 하버드에 같이 있었고, 또 칸트죠. 왜 칸트일까요? 칸트 정언명령과 같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롤즈도 칸트와 관련이 있죠. 물론 이제 칸트는, 그러니까 롤즈는 그 정의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정의 원리에 합의해야 된다. 그러면 왜 합의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장치를 구안해서 설득을 했죠. 그게 뭘까요? 무지의 배일이라든지 원초적 상황이라든지. 그런데 칸트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롤즈가 칸트를 비판했죠. 그러나 크게 보아서는 칸트의 이제 역지사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보편적 입법의 원칙으로 삼아라. 이제 그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콜버그, 칸트, 롤즈가 다 결이 같습니다. 아주 흥미있죠. 그래서 이제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이었잖아요. 6단계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6단계지만 이 6단계는 이제 사실 양심의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그냥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사실 어렵죠. 6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5단계는 좀 있는데 이 5단계도 쉽지 않죠. 헌법 정신이라든지 또 일종의 헌법이 사회계약론이니까 나한테 조금 불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대의에 맞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5단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윤리교육은 사회나 윤리, 사회과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 좋은 시민이 되는 4단계의 도덕성 정도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 수준인 롤즈도 배우고 합니다만 4단계는 참여, 배려, 책임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에이전시라든지 이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시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크게 보아서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시민을 이제 기르는 것이니까 이때는 에이전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에이전스는 이제 OECD의 영향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 학자들이 쓰는 말들이고 그리고 이제 드루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루갱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대 봉건사회, 그러니까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규범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사회화라고 그랬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개인의 해방 가능성을 억압하고
기존 사회 질서를 주입하는 거, 사회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의미지만 이제 사회화라는 것 자체가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 드륵갱의 도덕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드륵갱은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주입식의 교육일 수가 있고, 또 영국에서 나왔던 그 서머힐 아동 중심주의는 또 너무 방임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콜버그는 사실상 존 듀의 민주주의 교육이 상당히 이제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았고,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겠죠. 군대를 가야 되고, 이번에 뭐 BTS 같은 경우도 애들이 다 군대 갔다 오느라고 뭔가 좀 늦은 거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안 되죠. 또 규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드륵갱에서 온 근대 정신, 근대적 인간형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정교하게 존 듀이를 이제 콜버그가 가장 그 효과적이고 원칙에 맞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원리를 정해요. 클러스터 스쿨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다. 다 모이는 거예요. 뭐 1인 1표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학교 규모를 크게 안 하고 소규모로 합니다. 학교 규모를. 왜냐하면 서로 다 알아야 되니까. 또 사회계약을 구성원들끼리 체결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요 사회계약을 서로 잘 지키면 4단계고, 어쨌든 이 계약을 해나가는 것도 5단계일 수도 있고, 엄밀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동등한 권리나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재미있죠? 그런 도덕발달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버그가 연구자다 보니까 사실 이 학교를 아주 깊게 연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교육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한 70명 정도 3개 학급, 8명의 교사, 아주 작은 학교죠. 교사 학생 비율은 10분의 1, 10대 1 참. 10분의 1이 교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의제를 결정해서, 야, 이번에 우리가 그 이번 회의 때는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비조리 그룹이라고 해서 뭐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드비조리 장악하고 지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토론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가는 집단이죠, 뭔가. 네. 그래서 공동체 회의를 주도할 2명의 사회자를 뽑고 공동체 회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의는 다 같이 하는 거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혁신학교에서도 다 모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도 뭐 다 모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한국의 혁신학교가 콜버그를 직접 대놓고 그 원리로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혁신학교에서 학생 자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콜버그와 유사하다. 물론 이런 위원회는 많이 안 쓰죠. 위원회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콜버그의 이런 위원회는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죠. 사실 이상적이고. 그래서 학부모도 오고 이제 다 와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 회의를 하고, 또 쟁점이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사회니까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된다. 또 찬반 토론이 가능하도록 쟁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또 이게 어떤 순서가 의사결정의 순서 같은 거 명확히 해야 된다.
또 서로에 대한 공격이 되면 안 된다. 또 높은 권위, 교사들의 권위에 의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산되면 안 된다. 교육위원회는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고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너 뭐 학교에 남을지, 학교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처벌을 받을 것인지, 근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판단이나 집행은 교사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키부츠 같죠? 네, 키부츠 같은 이상적인 학교를 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증명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콜버그는 대학에서 왔으니까 대학에서 온 많은 심리학자들은 뭐 도덕 그 판단력 척도, 뭐 성숙도, 도덕 민감성 검사지, 이때 검사지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또 민감성 여기. 네. 그런데 뭐 콜버그의 관심은 이걸 만든 거죠. 원래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무가치한 곳이다. 또 가치는 있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 또 뭐 평소에는 도덕성이 없는데 다른 학교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뭔가 연대감을 느낀다. 뭐 나쁘진 않겠지만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서로 우정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또 이런 자발성이 있는 공동체가 3만 대도 좋죠. 요 3만 대도 좋습니다. 4는 헌법적 이상, 공교육적 이상, 사회계약으로서의 이상, 뭐랄까 누가 봐도 아주 도덕적인 학교를 4단계라고 하는데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설립 때는 한 2 정도였는데 나중에 4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제 오래 못해요. 이게 여러 가지 오래 못하는데 교사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고, 또 이게 공립대안학교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여기를 원해야 되는데 학생 충원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위원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싸워요. 콜버그하고 교사들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문을 닫는데 다만 이게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 뭐 자치공동체가 많죠. 이런 자치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확산이 되고, 학교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없어졌지만 콜버그의 정신이 지금 더 확산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 이야기 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쉽고 그냥 여러분이 책만 읽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교육학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 수능이라든지 또 차별이라든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정의공동체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덕적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게 가정교육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가정교육,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킨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반대도 그렇고요. 뭐 부모님이 아주 뭐 인성이 좋고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애들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그런 문화, 도덕적 분위기를 학교에
이제 적용한 것이고, 감옥에서 본 거와 같이 이 프로젝트 니안틱에서 해본 것을 보니까 한 개인의 추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도덕성을 추론으로 봤잖아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공동체의 규범이 낮으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람마다 다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겠지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렇죠? 네.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체의 규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훌륭해도 공동체가 훌륭하지 않으면 낮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생태,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 문화,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재미있죠. 그래서 문화라는 게 뭘까요? 문화라는 게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기대되는 행동. 그 공유된 관념 체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할 거다. 쟤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게 공유된 거니까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문화와 개인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 내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영향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도덕적인 성숙이 중요한 거죠. 점수나 뭐 이런 것보다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콜버그의 그런 사실 추론 이런 것은 물론 실천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런 추론은 소크라테스 기반이에요. 소크라테스 성숙의 기반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닌 경우에는 어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지적인 불균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가? 아니네. 왜 그렇지?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경우는 왜 그래? 그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이에요. 성숙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중 부정행위 이게 이제 꼭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 경쟁적 환경이 있죠. 못하면은 큰일 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는 거다. 못하게 하지만 이런 중압감 자체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메시지가 학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번스타인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게 1996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은 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인쇄한 해. 요게 좀 나중이고 원래 70년대입니다, 이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요. 잭슨이 처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사회적,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베질 번스타인의 관점과 같은 거죠, 이게. 드립갱하고.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하냐, 또 칭찬해주고, 어떤 행동을 칭찬받고, 또 누가 권력자고,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대중의 속성, 성격,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격, 그 다음에 칭찬받는 행위, 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 얘기를 누가 처음 했냐, 잭슨이. 이런 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죠, 이런 게. 꼭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부정적이죠. 수능 같은 거 배우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요 이제 콜버그가 이것과는 다르게 민주적 참여가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정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콜버그가 이제 병에 걸려서 하여튼 죽게 돼요. 이 통증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금 같으면 뭐 의학이 발전해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연구를 못 하게 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 파워라고 이 제자가 이때까지 했던 것을 좀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요 콜버그의 후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후기 사상은 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라트가 이제 그 토론의 형식 요것을 학교에 이제 확대하려고 했죠. 이제 블라트보다는 조금 더 문화로 온 거예요. 네, 블라트는 약간 인지적인 발달, 그러니까 도덕에서 인지 발달 이런 것을 한 거고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이 참여가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는데 규칙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참여를 해야 자율이죠. 자율적인 인간이죠. 칸트의 도덕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이제 뭐 교육의 자율, 이게 인간의 목적이죠. 자율이 없으면 소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요 파워, 그러니까 이제 파워라는 그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이 이제 콜버그가 더 이상 못하니까 그 병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했는데 가설적 딜레마보다는 이제 실제 민주적인 토의 과정이 중요하다. 해봐야 된다. 참여해봐야만 배울 수 있다. 존 듀이 뭐 그런 이때만 해도 사회가 미국 사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였거든요. 권위주의보다는 민주적인 사회. 내가 만들어야 규칙을 존중한다. 이게 혁신학교에서도 3주체 생활협약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혁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직관이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려면은 권한부여가 필요하죠. 이 챕터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듀르갱의 그 도덕 발달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존 듀이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자율 결정해야 된다. 도덕적 자율성, 칸트라든지 다 중요한 거죠. 자, 아까 했죠? 이거. 네, 칸트의 양심 같은 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학급은 작은 사회의 유기체다. 번스타인 같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것도 다 얘기했고, 어, 그래서 역할이 있어야죠, 역할 기대. 남들이 나한테 역할을 해야 내가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미드의 그 사회학과 같고, 요 미드의 요 소속감, 연대, 상호작용, 요것을 갖고 발전시킨 사람이 호네트예요. 네, 호네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호네트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메모 같은 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모르고 또 그 녹음 버튼을 안 눌러서 이제 다시 녹음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 요게 이제 그 콜버그가 병으로 죽게 돼서 같이 이제 나온 책인데 89년도네요. 교사가
가치의 옹호자, 멋있는 말이죠. 가치 옹호자가 돼야 된다. 교사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전체에게 최상의 이익, 이게 롤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단계와 5단계입니다. 콜버그가 롤즈와 소통하면서 5단계를 만들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교화, 무조건 그 독트린 같은 것을 이제 인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조건 이제 주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화를 하죠. 절에서도 교화를 하고 종교는 그렇죠. 그러나 또 종교에서도 무조건 주입하는 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식으로 또 이제 그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덕성이 일단 개인의 수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규정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좀 부도덕한, 그러니까 도덕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저도 낮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래 집단이라든지. 분명히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비도덕적으로 산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집단이 비도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큰, 어, 그, 이게 콜버그의 핵심 사상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6단계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6단계죠. 양심과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6단계 많지 않고 사실 5단계만 가기도 어렵고 또 4단계만 돼도 상당히 좋은 사회죠. 그래서 4단계까지도 고등학교에서 높여줘야 된다. 4단계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고 혁신학교에서 3주체 생활협약을 보면 콜버그 언급은 안 했는데 상당히 유사하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 도덕적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애들한테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부모가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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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쌓이면 그것이 자녀의 내면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민주주의 도덕의 가정교육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교사들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학생들을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 시민으로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자치활동도 중요하고 학급회의도 중요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전략은 위원회였는데 사실 위원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너무 많고 여기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꼭 미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콜버그 훨씬 이전에 해방 이후에 매주 1시간씩 학급회의 같은 걸 시켰습니다. 일본의 영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시간표를 보면 아직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콜버그 이론과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인간 교육자들의 직관이다. 공동체가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네. 원래 초기에는 도덕적 추론하고 요거하고 행동하고 좀 분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콜버그가 이후에 그런 비판의 측면에서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조건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래? 이런 경우도 그럴까? 그러면 이제 인지적인 불일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아닌데 이건 왜 그렇지? 하면서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매일 한 단계씩 높아지진 않겠지만 이것은 듀르킹의 그런 그 시민을 길러야 된다. 근대사회에서 관련되는 것이고 물론 듀르킹이 조금 더 교화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듀이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집단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집단적인 연대라는 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집단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합의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유태인 학살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독일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에 충성하지 말고 또 독재자한테 충성하지 말고 그럼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애국은 필요하니까 그 집단에 대한 애정이니까 그래서 헌법에 애국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적 애국주의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재미있죠? 이 헌법이 콜버그의 6단계입니다. 물론 콜버그를 보고 걔네들이 한 건 아니지만 도덕적인 직관이 통하는 게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다 다 얘기했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다 얘기했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가 중요하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또 공부 못하면 무시당한다. 또 네가 이거 정도 하고 싶으면 이 대학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뭐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에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삶이 뭐냐, 좋은 공동체가 뭐냐.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 가르쳐 놔야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사회에 나가면 거의 그냥 경쟁에 빠지고 이제 약육강식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회에 나가면. 그러다가 이제 가끔 뭐 회개한다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1시간 정도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된 것처럼 또 나와서 또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애들이 학교 다니는 12년, 유치원까지 해서 한 13년, 14년 이때 교육이 사회에 나갔을 때 덜 오염되고 사회를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콜버그의 말이 당연한 것 같아도 이런 학문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콜버그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콜버그가 학교를 정의공동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